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학급에는 시장의 아들과 삼림 감독 주임의 아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과도 이따금 어울렸다. 거친 녀석들이었지만 선량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하는 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통 때 우리가 무시하곤 하는 이웃집 사내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들 중 한 명과 더불어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에 10살 무렵이었다. 이웃의 두 사내 아이와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을 때였다. 그때 더 큰 아이 하나가 끼어들었다. 13살가량 된 거칠고 힘도 훨씬 센 초등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는 술꾼이고 온 가족이 평판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두려워하는 애였기에 그 애가 우리 사이에 불쑥 끼어든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제법 어른의 태도를 지녔고 젊은 공장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이끌고 다리 옆으로 강길슬그로 내려갔다. 우리는 다리 아래쪽 첫째 아치 속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아치형의 다리와 게으르게 흐르는 물 사이의 좁은 강기슭에는 온갖 쓰레기가 있었다. 유리 조각, 낡은 도구 조각, 녹슨 철사 뭉치, 갖가지 잡동산이었다. 거기서 이따금은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시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서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납, 노쇠, 주석으로 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일렀고 그런 물건들은 모조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집어넣었다. 그와 함께 어울려 있으려니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금지하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받아들여서 다른 애들처럼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지만 그것이 마치 오래된 습관 같았다. 마지막에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프란츠는 물에 침을 뱉었는데 꼭 어른 같았다. 그는 이새로 침을 뱉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소년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시한 영웅담과 못된 짓을 늘어놓으며 자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나의 침묵이 오히려 눈에 띄어 크로머의 분노를 살까 두려웠다. 애초에 함께 어울렸던 두 아이는 처음부터 내게 등을 돌리고는 완전히 크로머 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낯선 존재였고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에게 도전으로 비치는 것을 느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점잖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나를 모르는 척 그대로 내팽개칠 것이었다. 마침내 나도 순전히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어 스스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에 모퉁이 물방앗간집 옆에 정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쳐낸 이야기였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최상품인 레네트 종과 황금색 파르메네 종의 사과들로만 훔쳤다. 순간의 위험에서 도망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꾸민 이야기를 하기란 내겐 쉬운 일이었다. 얼른 도로 중단하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그랬다간 어쩌면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들까봐 나는 온갖 꾀를 다 부렸다. 한 명은 망을 보아야 했고 다른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아래로 던졌다. 사과가 들어찬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마침내 자루를 도로 열고 절반을 남겨두어야 했지만 반시간 뒤에는 다시 돌아가 나머지 반도 가져왔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갈채를 기대했다.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열이 오른 상태였다. 두 꼬마 녀석은 가만히 침묵한 채 기다렸다.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절반쯤 감아 가느스름하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랬어. 속으로는 두려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고집스럽게 우겼다. 맹세할 수 있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말해봐. 하느님과 영혼의 행복에 맹세코. 나는 말했다. 하느님과 영혼의 행복에 맹세코. 좋아.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기뻤다. 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소심하게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프란츠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같이 갈 거니까. 그는 천천히 걸었고 나는 감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집에 이르렀고 우리 집 문과 두툼한 노쇠 손잡이 또 창문들에 비친 태양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 집에 왔구나. 오, 좋고도 축복받은 일이다. 밝고 평화로운 집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머도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저쪽 앞마당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일 복도에서 그가 바로 옆에 선 채 내 팔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렇게 서둘지 말래도.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소나기의 힘이 강철 같았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내게 무슨 못된 짓을 하려는 걸까?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지른다면 저 위에서 누군가 나를 구하려고 재빨리 달려올까? 하지만 포기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물었다. 뭘 바라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다른 애들이 들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 무슨 일인데? 얼른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지? 프란츠가 나직이 속삭였다. 저기 모퉁이 물방앗간 옆에 있는 정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집 거 같은데? 프란츠가 팔로 나를 감싸고는 자기 쪽으로 바싹 끌어당기는 바람에 나는 아주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두 눈엔 아기가 번득였고 고약하게 미소 짓는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꼬마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난 알지. 벌써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 맞아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주인이 과일을 훔쳐간 놈이 누군지 말해주는 사람한테 2마르크를 주기로 했다는 것도. 오, 하느님.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주인한테 이르려는 건 아니지? 나는 그의 명예심에 호소해봤자 헛일임을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니 그에게 배신이란 범죄도 아니었다. 나는 그걸 정확히 느꼈다. 이런 일에서 다른 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았다. 이르지 말라고? 크로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봐, 꼬마야. 내가 가짜 돈이라도 만들어내는 줄 아는 거야? 2마르크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냐고?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2마르크를 벌 기회가 있으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이 좀 더 줄지도 모르지. 그가 갑자기 나를 풀어주었다. 우리 집 복도는 이제 더는 평화와 안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파괴되었다. 그는 나를 고발할 테고 그럼 나는 범죄자가 된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이르겠지. 어쩌면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 모든 게 무너지면서 혼란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 모든 추악하고 위험한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흥정을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는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도 않는 시계를 나는 그냥 들고 다녔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나는 시계를 얼른 끄집어냈다. 크로머, 날 고발하지 마.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이 시계를 줄게. 봐, 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가져도 돼. 은시계야. 시계는 좋은 거야. 그냥 작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고치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내게 얼마나 깊이 적대적인지 그 손이 내 삶과 평화를 얼마나 사납게 움켜쥘지를 알았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은이고 뭐고 낡은 시계 따윈 집어치워. 그가 깊은 경멸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건 너나 고쳐 쓰라고.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그대로 떠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시계를 가져. 정말 은시계라니까. 정말이야. 난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 그가 차가운 경멸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구한테 갈지 아는구나? 아니면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지. 잘 아는 순경이 있거든. 그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래선 안 된다. 그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았다. 프란츠! 나는 흥분해서 쉰 목소리로 간청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렇지? 그냥 농담이지? 그럼 농담이지. 하지만 너한텐 값비싼 농담이 될걸? 아니 잠깐 프란츠. 내가 무얼 해야 하는지 말해줘. 무슨 일이든 할게.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는 나를 살펴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좀 마. 그가 선량한 척 말했다. 너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 난 지금 2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걸 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도 알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냥 내가 그 2마르크를 주면 돼. 그럼 모두 끝나는 거야. 나는 그제야 그 논리를 깨우쳤다. 하지만 2마르크라니. 내가 2마르크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또는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큰 돈이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침대 곁에 작은 저금통이 있기는 했다. 삼촌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마다 얻은 10페니히 5페니히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것 말고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 아직 용돈을 받지 않던 나이였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슬프게 말했다. 돈은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든 다 줄게. 인디언 책도 있고 병졸 인형하고 나침반도 있어. 그걸 줄게. 크로머는 아기에 찬 뻔뻔스러운 입술을 조금 실룩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하지 마. 그가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런 너절한 것들은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니.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그냥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 걸.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어쨌든 내일 2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난 다음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끝이야. 돈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 하지만 대체 돈이 어디서 생겨. 하느님, 내게 돈이 안 생기면. 너희 집엔 돈이야 충분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내일 수업 끝난 다음에 보자. 이 말만 해두지. 안 가져왔다간. 그는 끔찍한 눈길로 나를 쏘아보고는 한 번 더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은 무너졌다.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분명하게 그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는 맨 아래쪽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는 불행에 온몸을 맡겨버렸다. 리나가 뗄나무를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리나에게 부탁하고는 위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격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물건들을 보자 집에 따스함이 밀려왔다. 나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옛날 고향의 방들을 보며 냄새를 맡는 듯 간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따스함을 맞아들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색이었다.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찬 채로 낯선 물결에 빠져들고 모험과 죄악에 연루되어 적에게서 위협을 당하고 위험과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사암으로 된 낡은 바닥, 현관 장롱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저 안 거실에서 울려나오는 누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위안이나 안전한 선량함이 아니라 순수한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니 나는 그 명랑함과 고요함에 동참할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을 두 발에 묻힌 채 집에서 날지도 못하는 그림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전에도 나는 이미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졌던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 내가 이 공간 안으로 가져온 것에 비하면 그저 놀이이고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와 나를 향해 두 손을 뻗었으니 어머니도 그 손길에서 나를 보호할 수 없었고 그 손길에 대해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나의 범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게다가 하느님과 영혼의 행복에 걸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었다. 악마에게 손을 내민 그 자체가 죄였다. 어쩌자고 나는 함께 갔던가? 어쩌자고 크로머의 말을 들었던가? 아버지의 말도 그렇게 잘 들은 적이 없건만 어쩌자고 저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던가? 어쩌자고 무슨 영웅의 행동이라도 한 양 범죄 이야기로 허풍을 떨었던가?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이 내 뒤를 쫓았다. 한순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길이 이제는 계속해서 저 아래 어둠으로 내려가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의 잘못에서 새로운 잘못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이들 사이에 내가 있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키스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속으로 감춰둬야 할 운명과 비밀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자 한순간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이 번쩍 나타났다. 아버지에게 모조리 말해야지.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벌을 받고 아버지에게 비밀을 털어놓아 나의 구원자로 삼아야지. 지금까지 자주 그랬듯이 단 한 번에 참으면 되리라. 힘들고도 괴로운 한 시간, 후회에 가득 차서 힘겹게 용서를 간청하는 일 한 번이면. 얼마나 달콤한 울림이었던가. 얼마나 멋진 유혹이었던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나는 비밀을,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죄를 지녔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이 순간부터 영원히 나쁜 쪽에 속하고 사악한 자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남자 행세, 영웅 행세를 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나의 젖은 신발을 꾸짖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덕분에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알아채지 못한 채 딴 데로 주의를 돌렸고 나는 은밀히 다른 일에 연결시켜서 비난을 견딜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고도 새로운 느낌이, 갈고리들이 잔뜩 박힌 듯 사악하고도 날카롭게 베어내는 느낌이 번뜩였다. 아버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이었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어떤 경멸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내 젖은 신발에 대한 아버지의 나무람이 하찮게 여겨졌다. 만일 아버지가 그걸 아신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는 살인을 고백해야 하는 처지인데 빵을 훔친 일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추잡하고도 역겨운 느낌이었지만 강렬했고 그런 만큼 깊은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욱 확고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악에 얼검했다. 어쩌면 지금쯤 크로머가 경찰관한테 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는 동안 내 머리 위로 사나운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전체 체험에서 이 순간이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거룩함에 드러난 최초의 균열이었고 나의 어린 시절을 떠받치던,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둥들에 나타난 최초의 금이었다. 우리 운명의 본질적인 내면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금이나 균열은 도로 덮여 아물고 잊히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서는 계속 살아남아 피를 흘리는 것이다. 곧 이 새로운 감정이 두려워졌다. 나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하마터면 아버지의 발에 키스할 뻔했다. 하지만 누구라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 역시 현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잘 아는 법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내일을 위한 방법도 궁리해야 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녁 내내 오로지 우리 집 거실의 변화된 공기에 익숙해지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들도 나와 작별을 고했다. 나의 세계, 선량하고 행복한 나의 삶이 이제 과거가 되는 모습을, 내게서 떨어져가는 모습을 나는 얼어붙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내가 수액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뿌리를 저 바깥 어둡고 낯선 곳에 내려 고정시켰음을 느껴야 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 났다. 죽음은 탄생이었고
무시무시한 혁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이기도 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기뻤다. 방금 전에 최후의 연옥과도 같은 저녁 예배까지 마쳤다. 우리는 모두 함께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 음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쓰디 쓴 독약 같았다. 아버지가 기도문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도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급격한 경련이 이 모임에서 나를 밀쳐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모두와 함께해도